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명하실 수 있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15명이 남았어요. 네. 이 탄핵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탄핵 때문에 1년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부는 확실하게 좀 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로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법원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법원 행정처 얘기가 나와요. 이 법원 행정처의 기능이 어떻길래 이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연결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현재 그 법원 내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혼자 그걸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보조해주는 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공명정대한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을 가능성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판사들의 그 독자적인 권한을 통제했다는 얘기가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인사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죠.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에 올라온 판사들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왔을 가능성이 있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거야말로 엄청난 적폐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국 법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전에 그 신영철 대법관이 사건 배당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후로 8년 만에 그렇게 모인 거고요.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2번 모였고요. 9월 11일 날 또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이면 몇 명쯤 모여요? 대표자들이 모이는 거니까요.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전국 법관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각 법원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를 모이니까 제가 보기엔 한 5, 60명 이상 모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전체적인 회의를 결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관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도 행정처가 무시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 행정처도 이걸 뭉갤 수가 없어요. 법원 행정처부터 혁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독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외부 권력기관에 의한 직접적 통제는 많이 약화됐는데 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인사구조에 의한 통제와 줄 세우기는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이제 대법원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치고 그러면 그 대법원장이 또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 줄 세우면은 그것으로 사실상 재판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판결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과거에 잘못된 사례들도 밝혀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사실상 이제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 이번 대법원장의 인사가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가장 파격적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난타를 당했거든요. 그때 당당하게 버티던 법원 행정처장이 권성동 위원장이 혹시 알고 있냐 그러면서 방금 전에 대통령님이 이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낯빛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나서 권성동 위원장이 또 물어봤어요. 놀랐나요? 라고 물으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법원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인사죠. 근데 밑에 소신 있는 젊은 판사들은 지금 환영일색이에요. 이제야말로 법원이 개혁되게 되겠구나. 판사들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구나. 특히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 판사들 회의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유명무실한데 판사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결정해라. 내가 뭐라고 안 하마. 이런 어떤 업무 운영으로, 법원 운영으로 극찬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사들의 자율적인 결정, 권한, 재량권을 충분히 보유하고 이게 이제 아마 이후에 법원 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일이 지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보다 담대한 개혁, 그 증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분의 그 인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좀 야 뭐 어떠냐라고 좀 떠봤더니 제 동료 동기들이나 후배들 그 평가가 인품으로도 더할 나이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평을 법원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폐청산, 법원의 개혁에는 최고의 인물이 이번에 지명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 얘기에서 그러니까 당사자와 호흡하며 그러니까 피고인과 호흡하며 그러니까 그 눈높이를 당사자와 맞추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집중했다. 이를 강조하는 면이 좀 이렇게 이색적으로 다가와요. 그렇게 이제 재판을 운영하셨던 곳으로 평가가 좀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현직 법원장으로 재판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명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지명됐다는 얘기도 재판 중이라서 나중에 들었대요. 재판하다가. 근데,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면, 방금 전까지 실제 재판을 해봤으니까, 진행했으니까, 현직 판사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판사들이 뭘 느끼고, 또 재판정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뭘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피부에 와닿는 개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면 한편으로 워낙 그 파격적인 인사여서 법원 내에서 저항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임명이 된 뒤에 굉장히 무리하게 인적인 청산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이익이나 특정한 어떤 세력들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하면은 원칙과 공명정대함으로 극복해 나가실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일단 제 사례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정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행정처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 때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제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죠.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대표하는 거 맞죠? 금식 기원 내용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 기도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죠. 글쎄 저는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꿀 먹으면서 그걸 주제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명하실 수 있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15명이 남았어요. 네. 이 탄핵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탄핵 때문에 1년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부는 확실하게 좀 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로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법원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법원 행정처 얘기가 나와요. 이 법원 행정처의 기능이 어떻길래 이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연결되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현재 그 법원 내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혼자 그걸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보조해 주는 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공명정대한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을 가능성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판사들의 그 독자적인 권한을 통제했다는 얘기가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인사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죠.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에 올라온 판사들의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왔을 가능성이 있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거야말로 엄청난 적폐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국 법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전에 그 신영철 대법관이 사건 배당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후로 8년 만에 그렇게 모인 거고요.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2번 모였고요. 9월 11일 날 또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이면 몇 명쯤 모여요? 대표자들이 모이는 거니까요.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전국 법관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각 법원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를 모이니까 제가 보기엔 한 5, 60명 이상 모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뭐라고 안 하마 이런 어떤 업무 운영으로 법원 운영으로 극찬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원의 판사들의 자율적인 결정, 권한 재량권을 충분히 보유하고
이게 예. 이제 아마 이후에 법원 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거예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일이 지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보다 담대한 개혁. 네. 그 증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예.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예. 이분의 그 인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좀 야 뭐 어떠냐라고 좀 떠봤더니 제 예. 동료 동기들이나 후배들 그 평가가 인품으로도 더할 나위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평을 법원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폐청산, 법원의 개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전체적인 회의를 결정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관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도 행정처가 무시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 행정처도 이걸 뭉갤 수가 없어요. 법원 행정처부터 혁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독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외부 권력기관에 의한 직접적 통제는 많이 약화됐는데 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인사구조에 의한 통제와 줄 세우기는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이제 대법원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치고 그러면 그 대법원장이 또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 줄 세우면은 그것으로 사실상 재판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판결도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과거에 잘못된 사례들도 밝혀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사실상 이제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 네. 이번 대법원장의 인사가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가장 파격적이에요. 예. 예. 막말로 얘기하면 예.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던 이유로 난타를 당했거든요. 예. 그때 당당하게 버티던 법원 행정처장이 예. 권성동 위원장이 혹시 알고 있냐 그러면서 방금 전에 대통령님이 예. 이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낯빛이 싹 변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리고 나서 권성동 위원장이 또 물어봤어요. 놀랐나요? 라고 물으니까 예, 상당히 놀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법원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인사죠. 근데 밑에 소신 있는 젊은 판사들은 지금 환영일색이에요. 이제야말로 법원이 개혁되게 되겠구나. 판사들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구나. 특히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 판사들 회의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유명무실한데 판사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결정해라.